갯벌의 짠내와 비릿한 흙냄새가 뒤섞인 낡은 배 위. 마침내 뻘 속에서 수백 년의 시간을 품은 청자를 꺼내기 위해 바다에서 만난 사람들. 돈 냄새는 파도를 타고 부산까지 흘러들어갔고, 광주에서도 전문 도굴꾼 조청이라는 사람까지 오게 됩니다. 오관석의 얼굴에 찰나의 당혹감과 분노가 스쳤습니다. 이들은 육지로 가서 새로운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육지에서 김 교수는 수익은 공평하게 나누자고 제안하게 되고, 서로의 뒤통수를 칠 최적의 기회를 엿보기 위한 기만적인 휴전을 하게 됩니다. 원작 웹툰에서는 서로를 뒤통수치기 위해 살기가 곤두서 있다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죠. 이제 보물선화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고 맙니다. 모든 대화와 스쳐 지나가는 눈빛 교환 속에는 의심과 경계가 짙게 깔릴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배에서 암투가 벌어지는 동안 내부에서는 더욱 교활하고 치명적인 균열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양정숙이 있었죠. 드라마 초반, 그녀는 값비싼 취미를 가진 늙은 남편의 수발을 드는 조신하고 우아한 아내처럼 보였지만 슬슬 본색이 드러나고 있었죠. 그녀는 이 아기 다툼의 판을 송두리째 뒤엎어버릴 가장 무서운 조커이며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이는 냉혹한 플레이어였습니다. 원작에서 그녀의 계략은 치밀하고 잔인하게 묘사가 됩니다. 천 회장은 돈 500만 원어치만 산다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국회의원이 진품으로 괜찮은 것 있으면 좀 달라고 천 회장에게 부탁을 하게 되고, 천 회장은 돈 냄새를 맡게 돼서 신안에서 유물을 꺼내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선물이라고 희동이를 받았던 양정숙 또한 이 일에 우호적으로 변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희동이는 양정숙과 밤을 보내고 다시 목포로 왔고, 희동이는 다방의 박선자에게 회를 사준다고 하고 나갔는데 그날 밤 선자와 하룻밤을 보내게 된 희동이였습니다. 술에 취한 희동이는 선자에게 반드시 서울로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선자는 그날 밤을 제대로 기억 못하는 희동이에게 나중에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희동이는 얼마 뒤에 돈 냄새를 맡은 양정숙이 목포에 직접 오게 되었을 때 선물로 양정숙의 방에 들어갔지만 선자가 임신했다는 말을 들은 희동이는 심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양정숙에게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하게 됩니다. 양정숙은 희동이 같은 선물이 필요 없다고 오관석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녀는 억압받는 비련의 여주인공을 연기하며 나중엔 오관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천 회장의 서재에서 단둘이 마주한 순간 그녀는 일부러 소매를 내려 팔목에 옅은 멍자국을 스치듯 보여주고는 평생 여자 문제에 콤플렉스가 있던 오관석의 눈이 흔들리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늙은 남편의 변태적인 집착과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호소하기 시작했죠. 그녀의 가녀린 어깨와 눈물에 젖은 속눈썹은 오관석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회장님만 사라지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차지가 될 수 있어요. 그녀의 속삭임은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맹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관석의 탐욕에 걷잡을 수 없는 불을 지핀 것이었죠. 그녀의 첫 번째 시도는 천 회장의 지병인 심장병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치의를 통해 독한 술이 그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그녀는 일부러 손님들을 초대해 화려한 술판을 벌이게 됩니다.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에 보석으로 치장하고 우아한 웨이브 헤어를 한 채 파티의 호스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그녀. 겉으로는 여보, 건강 생각하셔야죠 라며 걱정하는 척 위스키 잔을 건네면서도 등 뒤로 돌아선 그녀의 눈빛은 그의 심장이 언제 멎을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천 회장이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자 그녀의 계획은 더욱 대담하고 잔인해지기 시작합니다. 어설프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상태, 즉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그의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한 것이었죠. 결국 그녀의 계획처럼 천 회장은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불안정하고 기만적인 동맹은 결국 피를 부르며 깨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정리되는 것은 눈에 가시 갔던 부산의 김 교수 패거리였는데, 이 과정에서 돈과 권력이 어떻게 결탁하여 한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는지 부패한 토착 권력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목포 지역 경찰 심홍기는 오관석에게 두둑한 현금 다발이 담긴 사과 상자를 건네받고 이들을 처리해주기로 하게 됩니다. 촌스러운 경찰 제복을 삐딱하게 걸쳐 입고 기름진 떡진 머리를 한
그의 능글맞은 표정 뒤에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인물이었죠. 심홍기는 순시선을 직접 몰아 부산패의 어선을 추격하게 됩니다. 칠흑 같은 밤바다, 그는 일부러 배들을 복잡한 김양식장으로 유인하게 되고 어둠과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부산패의 배는 속수무책으로 양식장 로프에 걸려 균형을 잃고 결국 요란한 소음과 함께 전복되게 됩니다. 배에서 새어나온 기름에 불이 붙고 바다는 순식간에 불지옥으로 변하고 말았죠. 살려달라는 김 교수와 패거리의 처절한 비명이 밤바다에 울려 퍼지지만 심홍기는 담배에 불을 붙여 깊게 한 모금 빨아들인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순시선의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심홍기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실리를 모두 챙기며 폭력의 중심에서 한 발짝 비켜서서 판을 조망하고 이득을 취하는 또 다른 유형의 승리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전작의 카지노와도 비슷해 보이는 느낌이네요. 외부의 적들이 하나둘씩 사라지자 남은 자들의 탐욕은 더욱 노골적으로 서로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자기를 몰래 숨겨둔 외딴 창고에서 진짜 피바람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이전까지 오이동은 삼촌의 그늘 아래서 불안해하면서도 살인마는 피하고 싶어하는 최소한의 인간성이 남아있는 인물이었죠. 그러나 모든 판이 뒤엉키고 생존의 위협이 코앞에 닥치자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폭력성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게 됩니다. 목포 선주 행세를 하며 그들을 속였던 황명수가 그를 내놓으라며 덤벼들자 오이동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옆에 있던 바위에 2번, 3번 그의 숨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무자비하게 내리치게 됩니다. 희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머지 패거리들을 집단이 가득한 창고 안으로 몰아넣고 문을 잠궈버립니다. 창고 안에서 터져나오는 끔찍한 비명과 살려달라는 애원을 뒤로 한 채 그는 망설임 없이 기름통을 들어 뿌리고 불을 지르고 말았죠.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밤하늘을 비추고 그 불빛에 비친 오희동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 그 자체가 됩니다. 더 이상 삼촌을 따르던 어리숙하고 순박했던 조카는 존재하지 않죠. 살아남기 위해 기꺼이 악귀가 된 감정이 거세된 괴물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최초의 팀, 오관석과 그의 오랜 동료들, 그리고 오이동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뢰는 산산조각 난 지 오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최후의 포식자 양정숙이 마지막 사냥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제 오관석의 오랜 파트너이자 의형제였던 송 사장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 상태였습니다. 눈앞의 거대한 부에 대한 유혹은 그의 얄팍한 의리를 손쉽게 무너뜨려 놨죠. 언제나 사람 좋은 웃음을 짓던 그는 배신자의 얼굴을 완벽하게 숨긴 채 모두가 모인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오관석의 술잔에 몰래 맹독성 농약을 타게 되는데 평생 의리를 입에 달고 살았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수십 년의 세월도 아무렇지 않게 져버리는 속물의 전형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그 저주받은 도자기들을 가득 싣고 어둠 속을 질주하는 낡은 트럭 안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갑자기 운전하던 오관석이 검은 피를 토하며 고통스럽게 쓰러져 버렸습니다. 평생을 꼼꼼한 계획으로 남의 뒤통수만을 쳐왔던 그가 가장 믿었던 동료의 배신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조수석에 앉아있던 양정숙은 품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내 죽어가는 오관석의 눈을 깊숙이 찔러버립니다. 이 지독하고 잔인한 판을 진정한 주인이 마치 자신이라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승리는 단 몇 초도 가지 못했습니다. 운전수는 독가스에 중독되어 정신을 잃고 좁은 차 안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오희동과 양정숙의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완벽했던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지고 비싼 옷은 찢어지고 결국 운전대를 완전히 잃은 트럭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대로 낭떠러지 아래에 어둠 속으로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귀를 찢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트럭은 거대한 불덩이가 되었죠. 수백억을 호가하던 그 영롱한 피색의 도자기들은 그들의 추악한 욕망과 함께 거대한 불길 속에서 산산조각 나 한 줌 먼지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아무도 그 그릇을 차지하지 못한 것이죠. 이 모든 판을 계획했던 오관석도 그를 배신한 양정숙도 어리석었던 다른 모두도 전부 한 줌의 재로 변했을 뿐이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쓸쓸하고 회색빛 도시의 거리, 한 남자가 추운 겨울거리에서 신문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는
끔찍한 화상으로 얼굴 전체가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고 한쪽 눈은 텅 비어 있으며 절뚝이는 다리는 의족이었죠. 그는 바로 그 지옥 같은 폭발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 오희동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오희동은 승리자였을까요? 진짜 승리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멀리서 판을 조망하며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유유히 빠져나간 부패 경찰 심원기는 그는 이제 말끔한 제복을 입고 승진하여 부하 직원들과 웃으며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승리자는 부산의 영악한 골동품상 할머니, 정갈한 한복에 쪽진 머리를 한 그녀는 자신의 가게 가장 안쪽 밀실에서 은은한 조명 아래 어쩌면 그 소동 속에서 진짜로 빼돌렸을지도 모를 진품 청자를 부드러운 천으로 닦고 있습니다. 그 미소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여유롭죠.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자들, 시스템에 교묘히 기생하며 혼돈을 자신의 양분으로 삼아 살아남은 자들이야말로 이 잔혹한 이야기의 진정한 승리자인 샘이었습니다. 과연 드라마에서도 원작의 결말처럼 씁쓸한 결말을 맺게 될지 궁금한 상황인데요. 왠지 카지노가 떠오르기도 하는 결말이었습니다. 찝찝하면서도 잔혹한 인간 군상을 이야기하는 파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